여기 일본인 대학생이 한국에서 돈을 버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면서 한국으로 간 친구에게 바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지 보여주겠다면서 가게 된 한국에서 한 대학생을 만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는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절규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아코 타나카입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시작됩니다. 알람이 5시 30분에 울리면 비몽사몽 상태로 끄고 빠르게 샤워하고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고 좁은 아파트 문을 나섭니다. 도쿄의 이른 아침 거리는 아직 조용합니다. 몇 시간 후 북적이는 도시와는 대조적입니다.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그 가게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로 시부야나 신주쿠에 있는 화려한 편의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작은 마을에 사는 우리 가족은 돈이 많지 않아서 나는 열심히 일하며 스스로를 지원하고 가능하면 조금씩 집에 돈을 보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도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0엔입니다. 이 금액은 괜찮아 보이지만 도쿄 같은 큰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문 정리를 빠르게 마치고 흥미로운 헤드라인이 있는 신문을 집었습니다.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으며 이는 약 1030엔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쿄의 최저임금인 960엔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기사는 이 임금 인상이 한국 전역의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인상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과 시골 지역의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휴식 시간이 되어 나는 신문을 들고 가게 뒤쪽의 작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라고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수입으로 기본적인 필요를 더 충당하고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작은 사치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일본은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정부가 최저임금을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내 자신의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사는 것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많고 모든 애는 신중하게 예산을 짜야 합니다. 제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가게를 떠났습니다. 북적이는 도쿄 거리를 걸으면서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왜 우리는 못할까요? 또 하나의 긴 편의점 근무를 마친 후 저는 서둘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가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히로시와 유미가 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아늑한 카페에 모여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우리가 항상 앉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갓 내린 커피의 따뜻하고 매혹적인 향이 가득했고 다른 손님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잠시 긴장을 풀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할 때 유미와 히로시가 활기차게 손을 흔들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미가 먼저 앉았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코, 서울 여행에 대해 빨리 말해주고 싶어. 정말 멋진 도시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히로시는 그녀 옆에 앉으며 똑같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뉴스에 대해 더 듣고 싶어. 요즘 신문에서 계속 나와.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웃었습니다. 유미, 내 여행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 그리고 맞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해봐야 해.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 우리는 음료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미는 서울에서의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는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삶을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 도쿄와는 많은 면에서 달랐어. 히로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달랐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유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째로, 노동자들이 더 만족해 보였어.
카페와 가게에서 몇 명의 아르바이트생들과 이야기했는데 모두 최근 임금 인상이 그들의 삶을 개선시켰다고 했어. 지출을 더 편하게 감당하고 약간의 저축도 할 수 있었대.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신선했어. 저는 더 알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도 달랐어? 라고 물었습니다. 유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분위기가 있었어.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좋은 혜택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했어. 히로시는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다. 우리가 여기서 겪는 것과는 완전 다르네. 도쿄에서는 항상 힘겹게 살아가는 느낌이 들고 고용주로부터 받는 지원도 거의 없어.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노동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도쿄에서 우리가 겪는 끝없는 고난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관찰에 영감을 받아 저는 그 주제에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임금 정책에 대해 더 조사하고 우리도 비슷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최저임금과 노동정책에 관한 기사, 보고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지역 간 불평등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읽은 한 보고서는 임금 인상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심지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감명받은 것은 임금 인상으로 삶이 크게 개선된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여성은 싱글맘으로서 임금 인상 덕분에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하고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은 대학 진학을 위해 저축하고 있었는데 추가 수입이 그에게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일본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주장해야겠다는 열정이 커졌습니다. 저는 다음 만남에서 히로시와 유미에게 나의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접근 방식은 정말로 영감을 줘.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우리도 일본에서 비슷한 변화를 추진해야 해. 히로시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정부는 행동이 너무 느리고 장벽이 너무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유미가 덧붙였습니다. 어디선가 시작해야 해. 어쩌면 우리가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거야. 충분한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들어야만 할 거야. 그들의 말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변화는 느리게 올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여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일본과 한국의 임금 정책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일본에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저의 옹호를 지지하기 위해 연락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변화에 열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블로그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저는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최신 블로그 게시물의 댓글을 읽은 후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것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일본의 모든 노동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블로그를 팔로우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저는 더 큰 동기를 느꼈습니다. 더 큰 결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의 노동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성공에서 배워오고 싶었습니다. 이는 큰 결정이었지만 저는 그 도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일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귀중한 통찰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교수님들로부터 추천서를 모았고 신청서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은 재정적 부담에 대해 걱정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이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본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옹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매일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일과 학교, 블로그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있을 때 이메일 알림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줄에는 교환 프로그램 신청 상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글을 스캔했습니다. 귀하께서 서울대학교 교환 프로그램에 합격하였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저는 히로시와 유미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거의 흥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합격했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됐어. 라고 외쳤습니다. 유미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아코. 정말 자랑스러워. 히로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는 게 기다려줘. 합격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 일본의 귀중한 교훈을 가져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디로 향할지 기대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와 친구들과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저는 더 큰 동기를 느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준비로 가득 찼습니다. 짐을 싸고 여행을 준비하고 새로운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새로운 장이었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공부에 몰두하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들의 노동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의미 있는 변화를 옹호할 귀중한 통찰을 가져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고 저는 이를 꼭 잡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대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큰 시작이었고 어디로 향할지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이 도시는 옛 전통과 현대 혁신이 어우러진 활기찬 곳이었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정착하면서 저는 그곳의 에너지와 흥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북적였고 모든 구석구석이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로 가득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이었어요. 현지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노동 조건을 직접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맛있는 페이스트리와 따뜻한 분위기로 유명했어요. 카페에서의 첫날은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일하는 방식이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빨리 보고 싶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매니저인 박 사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동료들과 소개해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친절하고 도움이 되려 했어요. 저를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하려고 애썼죠.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차이점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임금이었어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도쿄에서 받던 것보다 높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돈만이 아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도 있었어요. 보장된 휴식 시간도 있고 과로를 피하기 위해 일정도 신중하게 계획되었어요. 일본에서 종종 경험했던 무질서하고 고된 일정과는 큰 차이가 있었죠. 근무하는 동안 저는 한국 동료들의 근면성과 책임감을 보고 감명받았어요. 그들은 성실하게 일을 했고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동시에 동료애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도 느껴졌어요. 최연소 아르바이트생부터 선임 직원까지 모두가 협력하며 일했어요. 모두의 기여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진정한 팀 노력 같았어요. 어느 저녁, 특히 바빴던 근무가 끝난 후, 저는 몇 년 동안 카페에서 일해온 동료 지우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저는 그녀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어. 임금도 공정하고 관리진도 우리를 잘 대해줘. 책임이 많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아.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이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공부와 일에 더 몰두하게 되었어요. 경제학과 노동정책에 관한 강의를 들으며 한국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 배우고 싶었어요. 배울수록 일본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옹호해야겠다는 열정이 커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도쿄로 돌아가면 현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어요. 변화를 위한 운동의 일원이 되어 고향의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노동조합에 참여하면서 일본 전역의 노동자들이 직면한 더 넓은 문제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직원이 직업과 위치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전략을 논의했어요. 처음 참석한 회의 중 하나는 제 눈을 뜨게 했어요. 우리는 소박한 지역 사회센터에 모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모였죠. 토론은 강렬하고 열정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일본의 임금 격차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쿄에서의 최저임금은 농촌 지역에 비해 높았지만 생활비도 훨씬 높았어요. 작은 마을의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아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소규모 사업주들은 공정한 임금과 자신의 재정적 생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는 신중한 고려와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미묘한 균형이었어요. 저는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본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제 블로그는 빠르게 팔로워를 얻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이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연락을 해왔어요. 블로그를 통해 저는 공정한 임금과 괜찮은 근무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그들의 노동정책이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방식을 이야기했죠. 임금 인상과 더 나은 보호를 받은 한국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올바른 정책과 태도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이었어요. 카페의 노동자들은 서로를 지원했고 그들의 단결감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블로그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일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권리를 주장할 것을 권장했어요. 우리가 단결하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노동조합에 대한 제 참여는 더 깊어졌고 더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임금 격차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집회와 행사를 조직했어요. 많은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결단력과 회복력은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중 하나는 도쿄 시내에서 열린 집회였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표지판을 들고 슬로건을 외쳤어요. 분위기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활기찼고 희망과 결단력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 집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어 제 경험을 공유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임금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촉구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군중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공정한 임금과 괜찮은 근무 조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결하여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추구합시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쳤고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저는 일본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제 블로그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저는 행사에 연설하고 노동권과 임금 정책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는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어요. 집회 후 며칠 동안 제 블로그는 더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일본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지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연락이 왔어요.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고, 저는 변화를 계속 추진할 결심을 더 굳히게 되었어요. 집회에서 얻은 모멘텀을 바탕으로 저는 노동조합 내에서 더 많은 리더십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더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전략 세션에 참여하며 추가 행사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일본의 지역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농촌 지역의 노동자들은 도시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살든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했어요. 노동조합에 참여하면서 저는 임금 정책의 복잡성과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배웠어요. 단순히 임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정부에 제안할 균형 잡힌 임금 규제를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블로그에 계속 글을 썼어요. 독자들의 지지는 변함없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제가 받은 모든 메시지는 우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변화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어요. 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진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임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미디어에서 더 많이 다루어졌어요. 느린 과정이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어느 저녁, 특히 긴 하루를 보낸 후 한 메시지를 받고 눈물이 났어요.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제 블로그를 팔로우하고 있었고 우리의 운동이 그녀에게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용기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아코, 당신의 블로그 덕분에 저 자신을 위해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그녀가 썼어요. 우리 모두를 위한 목소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제 결의를 다시금 다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이유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앞을 내다보며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도전이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친구들, 가족, 그리고 늘어나는 지지자 공동체의 지원으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존중받으며 공정하게 보상받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생각으로 저는 새로운 희망과 결단력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역사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작은 구석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죠. 제 이름은 세라피나이고 저는 평생을 유럽 역사를 연구하며 살았어요. 고대의 성, 구불구불한 자갈 깔린 거리, 값을 매길 수 없는 유물들로 가득 찬 박물관들 이런 것들이 제 세상이었죠. 한국이요? 그곳은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재미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비 오는 화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저는 제 서재에 앉아 프랑스 혁명에 대한 낡은 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제 남편 알랭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세라피나, 그가 숨을 거의 못 쉬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은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책을 내려놓고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내가 한국으로 발령받았어요. 큰 승진이고 그들은 내가 최소 1년 동안 거기 있기를 원해요. 흥분되지 않나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고 최근에 어떤 보이밴드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다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프랑스를 떠나 그렇게 낯선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거 멋지네요, 알랭. 저는 최대한 열정을 끌어모으려 노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죠. 그들은 당신이 언제 가기를 원하나요? 한 달 후에요. 그가 대답했어요. 제 망설임을 느꼈는지 그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어요. 갑작스럽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모험을 생각해봐요. 세라.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왔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세상을 본다 는 것은 로마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피라미드를 보러 이집트로 여행을 가는 정도였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뿌리째 뽑아 제가 전혀 모르는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었죠. 다음 몇 주 동안 알랭이 우리의 이사를 위해 신나게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한국에 대해 읽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어는 제게 그저 낙서처럼 보였고 음식은 글쎄요. 날생선이나 매운 김치를 먹어볼 생각을 하니 전혀 즐겁지 않았다고 말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공항에 있었고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기내용 가방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마치 절벽에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내리려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행은 길고 불편했어요. 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지? 거기가 싫으면 어쩌지? 한국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지?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보이는지에 즉시 놀랐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으며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시설이 곳곳에 있었죠. 봐요, 세라? 알랭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세게 저를 밀쳤어요. 제 안경이 얼굴에서 벗겨져 바닥으로 미끄러졌어요.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커다란 여행 가방이 안경 위로 지나가며 끔찍한 소리를 냈죠. 오, 안 돼요.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으로 말했어요. 그건 제 유일한 안경이었고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저를 밀친 사람은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고는 서둘러 가버렸어요. 저는 그저 거기 서서 거의 눈이 멀다시피 한 채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알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와 있었고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했죠. 알랭은 저를 근처의 안내 데스크로 데려갔고 거기서 친절한 젊은 여성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듯했죠. 바로 아래층에 안경점이 있어요. 거기서 1시간 정도면 새 안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우리는 안경점으로 갔고 그들은 빠르게 제 처방과 치수를 받았어요. 그 여성의 말대로 1시간도 안 되어 저는 새 안경을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쓰고 세상이 다시 선명해지자 저는 작은 놀라움의 불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는 새 안경을 받는데 며칠, 아니 몇 주가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어쩌면 이곳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죠. 아직 희망을 너무 높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여전히 시차 적응과 전날의 혼란 때문에 멍한 상태였어요. 낯선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고 잠시 제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제가 사랑하는 파리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의 서울에 와 있다는 걸요. 커피를 마시러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랭은 이미 출근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들여다봤죠. 문 너머로 과일 바구니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웃는 얼굴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맞은편에 사는 이웃 태민이에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밝은 태도에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세라피나예요. 여전히 약간 경계하며 대답했죠. 혜민 씨는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환영의 의미로 한국 과일을 좀 가져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제 일부는 정중히 거절하고 익숙한 내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혜민 씨의 따뜻함에 잠시 망설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저도 놀랐어요.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를 들여보냈죠. 혜민 씨가 들어오면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제가 입고 있던 관습이었죠. 저도 재빨리 따라했는데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아파트가 정말 예쁘네요. 혜민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잘 정착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대충요. 제가 익숙한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혜민 씨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상상이 가요. 새로운 나라로 이사하는 건 항상 힘든 일이죠. 하지만 한국에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엔 발견할 게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부엌 테이블에 앉자 혜민 씨는 과일 바구니를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꺼내셨죠. 이상한 모양의 노란 멜론, 털이 보송보송한 갈색 과일, 그리고 작은 오렌지처럼 보이는 것들이요. 이건 참외예요. 혜민 씨가 노란 멜론을 들고 설명했어요. 아주 달고 상큼해요. 그리고 이건 그녀가 털이 보송보송한 갈색 과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키위라고 해요. 전에 먹어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혜민 씨는 참외를 잘라 저에게 한 조각을 건네주었어요. 망설이면서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말았어요. 정말 맛있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혜민 씨는 활짝 웃었어요. 마음에 드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 과일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과일을 맛보는 동안 혜민 씨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녀는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 한국 문화에서 존중의 중요성, 그리고 고대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에 대해 말씀하셨죠. 있잖아요. 혜민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도 풍부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궁궐이나 박물관에 가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에 탐험할 만한 역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했지만 혜민 씨는 전혀 불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궁궐, 고대의 사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물로 가득한 박물관들이 있죠.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제 자신의 편견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환영해주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녀의 나라의 유산을 너무 쉽게 무시했던 거죠. 그러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혜민 씨. 혜민 씨가 떠나려고 문 앞에 서셨을 때 그녀가 잠시 멈추셨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요.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어요. BTS 멤버 진이 특별 공연을 한대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BTS요? 그게 역사학회인가요? 혜민 씨가 웃으셨어요. 따뜻하고 친근한 웃음소리였죠. 아니에요. K-팝 그룹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진은 그 멤버 중 한 명이에요. 믿으세요.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대중음악은 제 취향이 아니었고, 특히 제가 K-팝과 연관지어 생각하던 시끄럽고 화려한 종류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혜민 씨가 너무 친절하셨고, 저도 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저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갈게요. 혜민 씨가 신나서 손뼉을 치셨어요. 멋져요. 다음 주에 모시러 올게요. 그녀를 배웅하고 문을 닫으면서 저는 문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아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테이블에 남아있는 과일들을 보고 혜민 씨의 초대를 생각하니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BTS 진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혜민 씨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녀의 흥분이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피나 씨, 준비되셨어요? 혜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를 믿으세요.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했고 저는 그 엄청난 인파에 즉시 압도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열정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저는 젊은 군중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혜민 씨의 안심시키는 존재감이 저를 침착하게 해주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저는 주변의 다양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연령대와 국적의 사람들이 BTS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1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처음 오시는 BTS 콘서트인가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친구와 함께 왔어요. 저는 K-팝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오,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진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녀의 열정이 전염되어 저도 따라 미소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고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방 안의 에너지는 전기처럼 흘렀습니다. 진 씨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저는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었어요. 멀리서 봐도 그의 카리스마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BTS 진의 행사와 전통 음악 공연을 우연히 접한 후 저의 관점에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는데 전날 밤의 경험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활기찼죠. 분주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의 제 고향이었다면 이 시간쯤이면 거리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을 거예요. 걷다 보니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애쓰는 노부인을 보았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달려가 도와드렸죠. 그분은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미소 지으시며 한국어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려 했죠. 놀랍게도 그분은 제 팔을 부드럽게 토닥이시더니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친절한 이방인 씨, 고마워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의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남편과 함께 여기 왔죠. 그분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프랑스. 아름다운 나라죠. 하지만 한국도 아름다워요. 다른 방식으로 말이에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분의 장바구니를 아파트까지 들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자신의 이름이 김할머니라고 하시면서 차 한잔하자고 고집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분에게서 제 할머니가 떠올라서 결국 동의했죠. 김할머니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모든 표면에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께서 차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이었어요. 김 할머니께서 차를 가지고 돌아오셨을 때 여쭤봤어요. 이게 할머니 사진인가요? 할머니는 그리운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그건 내 결혼식 날 사진이에요. 이제는 아주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요. 차를 마시면서 김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국전쟁을 겪으셨고 가난하고 전쟁으로 찢긴 나라에서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셨대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고난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알아요. 할머니가 제 컵의 차를 다시 따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멀리 왔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우리를 봐요. 가장 빠른 인터넷,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뿌리를 잊지 않아요. 전날 밤 거리에서 본전 통음악을 연주하던 젊은이들이 생각났어요. 그걸 느꼈어요. 제가 말했어요. 옛것과 새것의 균형을 잡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김 할머니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한국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받아들이지만 과거를 존중해요. 그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녹아있어요. 음식, 음악, 일상생활 모두예요. 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여기에는 유럽 국가들만큼이나 풍부하고 복잡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만의 독특한 맛이 있었죠. 떠날 시간이 되자 김 할머니는 제 손에 작은 꾸러미를 쥐어주셨어요. 한국자예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대화를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할머니께 감사드렸는데 이상하게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김 할머니와 함께 아침 내내 시간을 보냈는데도 영구나 유럽에 대한 그리움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오니 알랭이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더니 제 손에 든 차꾸러미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디 갔다 왔어? 그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으며 흥분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정말 흥미로운 분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고 김 할머니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알랭은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 같네요. 부인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역사와 문화가 부족하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옛것과 새것, 전통과 혁신이 복잡하게 얽힌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있잖아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영국 프로젝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랭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어? 어떻게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흥분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유럽과 한국의 역사 보존 접근법을 비교하는 대신 한국이 어떻게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지 연구하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로워요. 그들은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과거에 갇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버리지도 않아요. 그들은 과거와 함께 진화하고 있어요. 알랭이 활짝 웃었어요. 누군가 한국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네요. 제 안에서 뭔가가 변했어요. 제가 가지고 왔던 편견들이 사라지고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과 점점 커지는 존경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김 할머니의 차를 타면서 한국에서의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배울 것도 탐험할 것도 너무나 많았죠. 처음으로 앞으로의 몇 달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차 한 모금을 마시니 은은하고 향기로운 맛이 온 감각을 채웠어요. 한국 자체처럼 이 차는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이고 편안하면서도 흥미진진했죠. 김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혼자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받아들이지만 과거를 존중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이 매혹적인 도시를 더 탐험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어요. 혜민 씨가 우리 문을 두드렸는데 그녀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세라피나 씨, 경복궁 여행 준비되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 새로운 열정에 저조차도 놀랐어요. 궁궐 문을 지나갈 때 저는 즉시 그 건축물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지붕 기와의 정교한 디자인, 목조 구조물의 생생한 색상, 그리고 고요한 안들이 제 숨을 먹게 했어요. 저는 유럽에서 공부했던 궁전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얼마나 다르면서도 똑같이 인상적인지에 놀랐어요. 알죠? 제가 혜민 씨에게 말했어요. 저는 제 전 경력을 유럽 역사 공부에 바쳤어요. 저는 항상 거기서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서 있으니 그런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네요. 혜민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역사는 어디에나 있어요. 세라피나 씨. 각 문화마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궁궐을 걸어다니면서 혜민 씨는 여기서 한때 살았던 조선 왕조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이 궁궐 안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음모, 문화적 업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에 완전히 매료되어 열심히 들었어요. 우리는 경회로에 멈췄는데 고요한 연못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구조물이었어요. 물에 비친 경회로의 모습이 완벽한 거울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저는 그 광경에 매료되었어요. 여기가 왕들이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곳이에요. 혜민 씨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성대한 연회를 열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했죠. 저는 눈을 감고 그때가 어땠을지 상상해보려 했어요. 전통 음악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 사람들이 움직일 때 들리는 비단 한복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눈을 떴을 때 저는 멀리 현대적인 서울 도시를 보았는데 고대 궁전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한국이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놀랍네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궁궐 방문 후 혜민 씨는 저를 근처의 한옥마을로 데려갔어요. 구부러진 기와지붕과 나무 들보가 있는 전통 한국 가옥들은 서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층 아파트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저는 많은 한옥들이 트렌디한 카페, 부티크,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된 것을 알아챘어요. 이는 한국이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어요. 우리는 작은 찻집에 들렀는데 거기서 화려한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우리에게 전통 한국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차의 쌉싸름한 맛과 찻집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제가 편안하고 사색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알아요, 혜민 씨. 저는 생각에 잠겨 차를 저으며 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안다고 생각한 것에만 집중했어요. 여기에 저를 놀라게 하거나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혜민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금은 제가 겨우 표면만 긁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배우고 발견할 게 정말 많아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동네로 돌아왔어요. 거리는 야시장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소리가 우리를 둘러쌌어요. 우리는 떡볶이 가게에 멈췄고 저는 노점상이 매운 떡볶이를 능숙하게 만드는 것을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첫 입은 제 입안에서 맛의 폭발이었어요. 맵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죠.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외쳤어요. 혜민 씨가 웃었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며 한국식 치킨부터 호떡 달콤한 팬케이크까지 모든 것을 시도하면서 저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흥분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알랭이 제 옆에 와서 따뜻한 담요를 제 어깨에 둘렀어요. 당신이 달라 보여요. 그가 관찰했어요. 더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여기 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게 항상 더 배울 것이, 더 발견할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알랭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더 이상 프랑스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없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떠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보고 경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음 날, 전에는 못 봤던 작은 박물관이 눈에 띄었어요. 간판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이라고 쓰여 있었죠. 역사학자인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물관은 정보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서울의 길고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배우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이 600년 넘게 한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 도시는 침략과 현대화, 급속한 발전을 겪으면서도 고유의 특성을 유지해왔더라고요. 한 전시물이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오늘날의 번화한 대도시로 서울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발전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 중 하나로 변모했더라고요. 사진과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제 안에서 존경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과 의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유럽의 역사에 비해 한국의 역사를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활력이 넘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깊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풍부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번영할 수 있게 해준 혁신 정신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이 더 열린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못해 방문한 사람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이 매혹적인 문화에 깊이 빠져들 준비가 된 열정적인 탐험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을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으로 맞이하겠다고요. 배우고 성장하고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가운데 저는 잠이 들었어요. 점점 덜 낯설어지고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지는 이 땅에서 내일이 가져다 줄 것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